오늘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문화제에 이어서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으로 향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하루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제가 끝나지 않았나요? 네, 촛불 문화제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 대사관 쪽으로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시민들은 일본 대사관으로 간 뒤에 안국역 등을 거쳐서 조선일보 건물까지 약 2.5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 정말 오랜만인데 마침 또 빗줄기도 이젠 그친 것 같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있죠? 예, 잘 안 들리는 모양이군요. 예. 네, 지금 현장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예, 비에 알겠습니다.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알았습니다. 오늘 일본 시민단체들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주장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6개 단체에서 30명 정도가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두 나라가 생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특히 이 일본 시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反日運動が起こってるって言ってるけれども、これは反日運動ではなくて日本の植民地支配の問題、そのことを認めない今の安倍政権に対する韓国の民衆が起こってるんです。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일본 말씀하세요. 네, 이 일본 시민은 강제동원 문제만큼은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91살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뵀습니까? 네,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동원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도 잘했는데 일본에 속아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민들은 아픈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늘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문화제 열기가 좀 높다 보니까 이수진 기자 얘기를 제대로 잘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옮겨서 이제 일본 대사관 앞으로 멀지 않은 거리니까 다 옮기기로 했는데 혹시 이따가 저희가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을 때 한 번 더 이수진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뜨거움을 얼만큼 담아낼 것이냐가 역시 관심거리였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심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말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김기림 시인이 쓴 새나라송에서 따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일본의 성찰도 요구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임기 내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오늘 경축사를 위해서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청와대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성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청와대 대응기조 오늘 연설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이전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좀 차분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기조가 바뀐 걸까요? 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날 문 대통령은 적반하장이라거나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이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더니 오늘도 대화의 길로 나선다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를 성찰하라고 했지만 감정적인 표현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 메시지에 이렇게 톤이 좀 달라진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톤 다운된 것이 아니라 화법이 달라진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직후에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래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외교적 해법, 그러니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 때도 우리 정부는 상응 조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요. 보복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축사 작성에 있어 가장 고심을 거듭한 부분이 일본 문제라면서 문 대통령이 격조 있게 비판하자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가지 눈에 띈 부분이 이제 도쿄올림픽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경축사는 이 국내를 향한 것도 있지만 일본과 또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이슈와 맞물려서 일본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대통령은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정부가 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재차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경축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도 좀 덧붙여 주죠. 네, 청와대는 한 달 반 전부터 경축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기술 강국, 제조업 강국, 자유무역 질서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국가, 이런 경제 관련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김기림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라는 구절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광복 직후 문학작품이나 위인들의 어록 중에 경제건설을 이야기한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한 결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바꿔 말하면 패전일이 됩니다. 아베는 14명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7년 연속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또 종전기념일 정부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이 입었던 피해만 강조했습니다. 도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아베 총리가 아베 총리의 추도사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내각 출범을 한 이후로는 이 추도사에서 단 한 번도 사죄나 반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1차 내각 때는 역대 총리들이 사용했던 이 아시아 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총리가 된 이후로는 7년째 이 사죄도 없었고 가해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부전의 맹세, 그러니까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맹세라는 표현도 작년에 이어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베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같은 피해 역사만 계속 강조를 했다면서요.
네, 아베 총리는 이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인의 희생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도사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先の大戦では300万余の同胞の命が失われました。広島や長崎での原爆投下、東京をはじめ各都市での爆撃、沖縄における地上戦などで無残にも犠牲となられた方々。 예. 자, 뭐 내용을 들어봐도 철저하게 전범국이 아닌 피해국의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새 일본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종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생으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일본의 역사 책임이나 이 평화 헌법을 강조해왔던 전 아키히토 일왕과 비교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일단 전 일왕이 2015년부터 사용해왔던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戦後の長きにわたる平和な歳月に思いをいたしつつ、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네, 다만 이 깊은 반성과 함께라는 표현이 아니라 깊은 반성의 위에 서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골격은 승계를 했다고 하지만 전후에 태어난 일왕이 즉위함으로써 미묘하게 표현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오늘 보란 듯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도쿄에서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야스쿠니 쪽으로 옮기면서 자칫 양측이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 김소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 어떤 사람들이 오늘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까? 일단 매년 집단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의원 약 50명이 오늘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부 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도 함께 참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게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이자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의원도 따로 참배했습니다. 예. 야스쿠니 신사 앞에는 오늘 같은 날 대개 이제 우익들이 몰려와서 집회를 열곤 했는데 오늘도 뭐 당연히 그랬겠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부터 이곳을 지켰는데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우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 군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 같이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미가요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격한 우익 외에도 조용히 야스쿠니를 찾는 일반 참배객들도 상당히 많아서 한때 이 신사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곳의 하루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아베 정부의 과거사 덮기를 비판하는 노 아베 집회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좀 전해주실까요? 네, 총리 관저 앞에서만 오전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끝난 집회에서는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선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평화 집회 참석자들이 이곳 야스쿠니 신사 근처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우익단체 회원들이 접근하면서 경찰 수백 명이 막아서며 이 긴장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김소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DHC 텔레비전이 오늘도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DHC 코리아가 그저께 한 사과는 한국인들이 살해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엔 DHC 텔레비전의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는 DHC 코리아가 깊이 사죄한다며 낸 사과문을 대표가 직접 뒤집었습니다. これ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というのがですね、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脅迫電話が複数回あったそうで 살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던 겁니다. 한국 경찰이 출동했다고도 했습니다. でもこれを出した後に警察に保護されながら皆さんご帰宅なさ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까지 한국 경찰에 이런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들은 DHC 코리아의 사과는 본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DHC 코리아의 사과를 일본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협박서를 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불매운동이 2달째 이어지면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유니클로에서 쓴 카드 액수는 70%나 줄었습니다. 또 10년 내내 수입 맥주 1위였던 일본 맥주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유니클로입니다. 한 달 만에 70%나 카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불매운동 한 달 만에 일본 제품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명 브랜드일수록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 맥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 달 만에 수입액이 45% 넘게 떨어지면서 벨기에와 미국 다음으로 밀려난 겁니다. 일본 제품 판매 거부 움직임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숙박 예약업체는 아파호텔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삿포로 겨울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 안에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왜곡하는 책을 둬서 파문을 일으킨 호텔입니다.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구구기업의 성품인 만큼 삭제와 판매 중지 결정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의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이 우리의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전노련 오다가와 의장은 아베 정권이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발효 전날인 오는 27일 수상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다가와 의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반일본 집회와 촛불 집회에도 함께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어느 학자는 낯선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겪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주인은 이내 자신의 그림자를 잊었지만 문제는 혼자서 긴 여행을 마친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던 그림자는 아예 그림자가 아닌 주인이 되고자 했고 급기야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과거의 주인, 즉 학자를 살해하고 만다는 비극적인 결말. 안데르센의 동화 같지 않은 동화, 그림자의 줄거리였습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3년 전에 안데르센 문학상을 받게 된 그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그림자라는 작품을 끄집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사회와 국가에도 모두 그들만의 어두운 피하고만 싶은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밝고 빛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그림자를 수반하지 않은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님을 강조했죠. 아무리 역사를 다시 써서 수정하려 해도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작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독자들을 향한 조언이자 국가와 권력을 향한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광복일이자 누구에겐 종전일 혹은 패전일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자신들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커지며 자신들의 빛도 결국 기운을 잃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들의 수장은 또다시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체 언제까지 그 그림자를 돌아봐야 하느냐고 외치고 있죠. 안데르센의 작품 그림자의 주인도 어둠으로 가득한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버린 채 잊고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나 저 혼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그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 순간 주인에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속삭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를요? 바로 이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혐한의 인종차별로 글로벌한 비판을 받고 있는 DHC 텔레비의 패널들이 최근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DHC 텔레비라고 하는 건 일본식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텔레비전인데요. 일본에서는 일단 고유명사로는 텔레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고유명사로 불러줬다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방탄소년단의 원폭 티셔츠가 문제가 된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패널들이 했습니다. 2017년에 멤버 중에 한 명이 당시 이제 애국심과 역사, 해방 뭐 이런 글귀들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런데 한쪽 사진이 원폭 사진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당시 소속사에서 원폭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패널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 티셔츠를 입고 만세를 외치며 춤을 췄다라고 과장 왜곡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은 뭐 BTS인 동시에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뿔이 많이 났습니다. 몇몇 트위터의 반응들을 보면 BTS 아미로 다 인증이 된 얘기들인데요. DHC가 BTS를 건드렸어. 불매 목록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영어로 글을 올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위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가짜뉴스를 말하고 심지어 BTS를 조롱했다라면서 해시태그로 DHC 불매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BTS 아미 신사숙녀 여러분, 진실을 말하겠는데 DHC 접해는 BTS와 아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퍼뜨리자는 목적인데요. 사실 팬들이 BTS를 좋아하는 거는 BTS의 메시지, 즉 사람에 대한 연민, 연대 그리고 진솔한 얘기들이 있는데 DHC 텔레비전의 패널들의 메시지가 이와는 사실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아미의 분노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비 오는 날 태극기로 잡았습니다. 대부분 걸진 않는데. 오늘 광복절, 특히 최근 분위기에서 태극기를 걸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비가 또 왔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오전 트위터상에서 좀 있었습니다. 많이 오면 안 걸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심하게 많이 오면 안 걸어도 되는데 오늘 어느 정도 걸 수 있을 정도 왔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태극기를 걸어야 되나요? 안다는 게 맞나요?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시부터 6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라고 돼 있고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좀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심한 악천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태극기가 많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달아도 되고요. 비 때문에 혹시 조금 오염됐다면 규정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세탁을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은 뭐 지역에 따라 좀 달랐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